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뉴스 가보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규모 확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공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두 차례 큰 절을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국민에게 드린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게 보낸다라는 형태였는데 자신도 왜 신천지에서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진되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책임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뭐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건 좀 이따 좀 짚어봅시다. 네. 그동안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명단 조작 문제라든가 또 우한 신천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요. 실무진에게 답변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수백 명이 몰렸더라고요. 취재진을 비롯해서. 네. 하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고. 예, 맞아요. 한편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있던 금빛 시계에 좀 뒤늦게 관심이 쏠렸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청와대 시계처럼 보였는데 예. 일단 박 전 대통령 관계자들은 일단 임기 중에 금장 시계를 만든 적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이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은 그 짚어야 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네. 아닌데 먼저 이전부터 좀 짚어보려고 전문가 연결해서 잠깐 도움 말씀 좀 듣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전문가예요, 이분. 네, 13년 동안 신천지를 취재해온 전 CBS 대기자입니다. 변상욱 YTN 앵커. 잠깐 전화 연결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대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예.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지켜보셨죠, 기자회견? 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말 그대로 이 신천지 안에서는 절대적인 존재, 카리스마 예. 있는 교주 이런 식으로 전해졌는데 예. 그렇게 봐야 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저도 사실 존엄한 존재께서 기자회견에 드디어 또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로서는 2013년에 만나고 처음인 것 같으니까 2014년인가요? 예. 한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나 보다 했는데 예. 일단 나왔는데 코로나 콜레라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 채취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뭐고 양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전혀 없고. 네, 네,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독감 주사와 코로나 주사에 대한 것도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밑에 애들이 가서 맞으라니까 그냥 맞고 온 할아버지처럼 대답을 하셨고.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또 하나 아주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 네. 왕권과 견훤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숙적이어서 싸우더라도 전쟁이 중이더라도 뭔가 전염병이 돌아와서 위험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양보양보를 했다. 네. 그런 뜻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 사회와 자기가 거느리는 왕국을 지금 적대적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좀 이런 말하면 이상합니다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조국이 본래 하나 있고 예. 국적으로 삼고 있는 또 나라가 또 하나 있고 해서 두 개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겁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정의와 공평함,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로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은 진짜 자기의 소유 왕국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 열린 장소도 평화의 궁전이더만요, 보니까. 예. 네. 근데 그래서 어제 옆에서 이제 그 얘기 계속 이제 그 도움 주던 여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누구예요? 총회의 서무를 맡고 있는 K 모양 어느 언론에서는 김평화라고 이름을 밝힌 언론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왜요? 총회장이 뭔가 얼뜻 보기에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이때는 되게 총무가 대행합니다. 총회에 총무부장. 이만희 씨가 아주 입원해서 아팠을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실세로서 좌지우지했었는데 그래서 총회의 총무부장과 그 옆에 있는 23개 부장들, 전체 24개 부장단 중에 실세들이 움직이는가 했는데
어제는 서무가 직접 나와서 챙겼단 말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은 극도로 사람들을 좀 피해가지고 3명 내지 4명만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오랫동안 칩거 비슷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실제 그 실세들은 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그래서 좀 예. 실세는 오히려 더 등장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리고 밑에 실무급인 서무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 봐야겠다. 부장단과 서무급들의 어떤 실행 기획, 어떤 뭐랄까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천지를 이끌어가고 이만희 씨는 그냥 바지 사장처럼 예.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점점 이렇게 권력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이제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냥 상징적 존재 이 정도고 예. 실제로 신도들이 흔들리니까. 예, 신천지 교회를 움직이는 실세들 한 4명 정도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에 그런 그 서너 명의 핵심 인물들이 있고 네. 그것을 보조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속자인 이만희 총회장의 부인과 양아들이 있습니다. 네. 부인과 양아들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세력이 있고 아하. 또 지방에서 자기 재산과 사업체를 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된다는 한면 네. 분리 독립해 나가서 예. 자기만의 신천지를 세우고 싶어하는 예.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있고 이게 권력 관계가 좀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경제력을 완전히 이만희로서는 상실했고 영생불사의 존재 아닌가요? 그 영생불사를 뭐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데 네. 정 힘들면 하나님이 쉬게 하실 수는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이만희 씨가 만나갖고 오래오래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만희 총회장의 메시지, 뭐 이전에 어떤 뭐 특별 편지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째는 억울해하는 신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총회장님이 저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수모를. 어허. 예. 그다음에 이것은 총회장과 신천지가 그동안 가르쳐온 대로 선한 영혼들을 제압하려는 마귀 사탄의 악한 영혼들의 전쟁이 드디어 본격화됐다. 예. 이게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뒤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분노하면서 반발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가 신천지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속일 때는 확실하게 속여라는 모략 전술이구나. 무릎을 꿇어가면서 우는 척해가면서 상대를 속이고 위기를 벗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기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순교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데 아마 상당수 대부분은 그래도 이건 국가의 문제고 전염병의 문제인데 뭐 일단은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는 봅니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걸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기대감에서 좀 애매한데 일단은 명단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주요한 셀럽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앙이나 지방에서 하는 각종 정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마을 살리기 운동, 재래시장 뭐 살리기 운동 그다음에 마을 방송 짓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다 공모하는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해서 그 공모전에서 다 예산들을 따냈습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정부 사업들이나 지방자치제 사업들이 신천지의 젊은 층들이 그걸 따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단들이 다 드러나면 신천지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을 거고 국제사업 쪽의 명단들도 잘 안 들어올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짧은 시간에 여쭤볼 게 많아갖고 하지만 좀 그 부족하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일단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전 대기자이자 YTN 앵커를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네.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고발 들어갔고 뭐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명예훼손 네.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배당은 됐습니다. 네. 이 살인죄 등은 지금 형사 2부에 배당이 됐고요. 네. 명예훼손죄는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일부에서. 근데 이제 일단 박원 시장도 뭐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가 좀 쉽진 않다라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고소고발 조치를 한 거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압박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검찰이 좀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비슷한 또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좀 뭔가 지자체장이 가는 그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만희 압박용도 거기에 포함이 그렇죠. 됐죠. 성격상. 감염병 예방법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나머지 뭐 상해죄나 살인죄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배당도 하고 수사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로 연결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쉽지는 않다.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제는 고의성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상해냐 살인이냐 네. 이런 게 연결되려면 그 연결고리 중앙에 네. 사실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그래서 역학조사를 억지로 방해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계속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살인죄나 상해죄라는 게 적용이 가능한가는 논란이 있고 또 어제 방역 당국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오히려 신도들을 더 감출 수가 있다, 더 음지로 내릴 수가 있다 해서 사실 방역 당국도 이거를 좀 자제하자, 조심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제대로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맞는 일인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고 또 방역당국도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뭐 비교를 해보니까 명단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신천지가 제공한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또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좀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정리를 하죠.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가는 타이밍의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타이밍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수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겠고 자,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는가? 급한 불은 방역이다. 그렇죠. 그럼 방역에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 이제 중대본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좀 내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수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변상욱 대기자도 어떤 그러니까 뭔가 유력 인사, 셀럽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 이거는 밝혀야 되는 문제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아까 뭐 경제적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뭐 몰래 예산 따먹는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시작은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뭐 그래. 이단이든 뭐든 간에 예.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근데 뭐 시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수사의 필요성은 이게 살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수사의 속도와 타이밍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 지난 조국 사태 때랑 오버랩이 되는 게 워낙에 그때도 검찰이 먼저 나서서 먼저 그렇죠. 후벼 팠던 거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방역 당국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기준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그 신천지 자체를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조직이 그 안에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헤치는 것이 사실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방역에 그러면 이것이 방해가 됐느냐 그리고 방역 자체에 문제를 초래했느냐 이 부분에 초점 맞춰야지 사실 워낙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 조직이 뭐냐 그리고 이 단체는 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다 열어보자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요거는 약간은 좀 포퓰리즘적인 요소도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이다. 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중요하죠. 이견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시계 같은 경우는 가짜 논란이 그러니까 불거졌는데 오늘 또 조간을 보면은 이제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시계를 딱 한 종류밖에 만든 적이 없다. 네. 근데 그 금장이 아니다, 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조간을 보면 그 장관용과 국회의원용으로 그렇죠. 따로 만든 시계가 있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들어도 딴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 보도가 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 워딩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만희 총회장에게 시계를 줬다라는 사람의 증언에서 나온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박근혜 캠프에 몸 담았다가 캠프에 잠깐 몸 담았었는데 네, 이게 시계가 이제 남아서 장관과 국회의원 주고 남은 걸 내가 가져왔다. 얻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만희 총회장한테 선물로 드렸다. 네. 뭐 이런 하지만 거잖아요. 이게 실제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요. 필이면 네. 몇 년 지나서 그걸 끼고 그 자리에 나왔고 절하면서 그걸 보여줬는 거는 뭐 좀 특이하네요. 결국은 근데 이제 박근혜 시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어떤 그 근저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천지하고 혹시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는 셀럽들 네. 도대체 누구냐 이런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은 뭐 구원파 때 우리가 남이냐 김기춘 뭐 이게 또 떠올라요. 저는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 기구가 이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다음에 비례대표에서요. 이를 선거인단이 추승인하는 게 가능하냐 네. 이렇게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 지도부가 비례 순번을 알아서 정한 다음에 찬성 투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지금 그 공식 발표는 아니고 세계일보 취재해서 보던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애당초 이제 유권 해석은 민주적인 절차를 그렇죠. 통해서 심사와 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월 11일에 이제 선관위가 한 차례 이제 보도자료로 내민 내용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투표 자체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럼 이게 절차가 다 완성이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만 차리면 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요식 절차냐 민주적인 절차냐 이거는 완전히 천양지차인데. 그렇죠. 네, 법 그렇습니다. 만들 때는 비례대표 할 때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라 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추인하고 찬성만 받으면 된다. 이러면 법의 취지를 한 절반밖에 안 그러니까요. 따르는 거거든요. 애당초 유권에서 그거는 거리가 상당히 달라지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결국 아닌가. 전략 공천이 돼요. 그럼 가능한 거거든요. 순몸 정해놓고 오케이 끝인 거거든요. 네. 이게 되냐 마냐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이쪽으로 올 수 있는가, 그리고 각 정당이 그리고 비례용으로 만드는 정당이 얼마나 이 후보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추후에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선거법 개정되면서 이게 조항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아무래도 퇴색되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좀 우회하는 논란이 또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좀 선관위에서 이제 그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걸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인터넷 글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주말 동안 잠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검색 순위에도 좀 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걸 내용을 좀 읽어보긴 했는데 네. 한마디로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이 댓글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한다고. 네,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 지금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으로 저도 좀 읽었는데 이게 지금 그 주말 동안에 검색어 입력하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잠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올랐어요. 청와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네. 가짜 뉴스라고 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음모론에서는 사실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동의를 받은 이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에 네. 중국이 개입했다, 이 내용도 들어있는데 찬성 버튼을 계속 눌렀다. 예,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청원에서 중국에서 온 IP 접속은 0.02%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음모론이 드는 거는 VPN 쓰면 되지 않냐, 우회 접속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좀 일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지금 즉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산 진천에 격리된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대통령 제공 도시락이 이 중국 유학생에 지급된 도시락 사진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도시락 사진이 지금 동일한 것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도 가짜 뉴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으면 좀 추적을 좀 해봤어요. 오. 급기야는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줬다. 뭐 이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중국 입국 금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연결을 하는 일부 거예요. 보선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친중 정권 이런 그렇죠. 표현까지 쓰고 네. 있는데 그 맥락에서 나온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더 있어요.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큰 언론사에서 그걸 갖고 다는 아니지만 채용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뭐 1인 미디어에서 만들면 큰 언론사에서 그걸 또 받아 써서 제목을 달고 네. 그래서 다시 확산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한 가짜 뉴스가 정말 진짜 뉴스처럼 보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큰 언론이 보도하면 이게 그러니까 진실이겠거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근거가 1인 미디어를 보고 그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 주류 언론사들이 지금 이걸 퍼나를 때 그렇죠. 온라인에서 논란이라고 사실 제목을 달면 책임을 피해갈 빠져나갈 수가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러니까요. 예. 언론의 참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됩니까? 아닙니까? 수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네, 참. 알겠습니다. 참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정보에 대한 오히려 불신이 커지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못 수 믿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